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면 사돈한테 빌린 돈 3억은 안 갚을 거야. 법대로 해봐. 너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인 23에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대학 졸업도 하기 전이었고 다들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9살 연상의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괜찮겠어?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어른스럽고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아이만 잘 키워.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건 내가 할게. 그 말이 당시에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 예쁜 집,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 결혼 후 1년 만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맑은 눈동자.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여보, 우리 딸 진짜 예쁘지? 그럼 엄마 닮았네. 남편도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이를 안아주고 주말엔 함께 공원에 나가곤 했죠. 저는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딸의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실 한쪽에 아이 장난감을 예쁘게 정돈해두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좋은데 넌 대체 언제 일을 시작할 거야?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늘 그랬습니다. 인사도 없이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얼굴만 보면 그 질문을 던졌어요. 아직 애가 어려서요.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내 아들 벌어오는 돈으로만 살 거야? 요즘 세상에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합의한 삶의 방식인데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화장품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외국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고 나중엔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키웠다고 자랑하곤 했죠. 그래서인지 일하지 않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편하게 살아. 남편이 다 벌어오니까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남편이 옆에서 말리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까지 깎아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엄마도 평생 집에만 있었다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거지. 어머님,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상의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결국 현실은 남자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저와 오빠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존경했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무능으로 치부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밤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긴 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깊게 생각할수록 당신만 손해야.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야.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건데. 알았어. 내가 다음에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늘 작아졌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을 기다릴 때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원한이 되어 쌓여가고 있었고 남편의 무관심이 상처로 남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 말이죠. 시어머니의 간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르시던 게 나중엔 거의 매일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지내?
평소처럼 딸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렇죠. 딸은 이제 3살인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낮에 시간 많을 텐데 왜 일을 안 해? 이런 똑같은 대화가 수시로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애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야.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열심이야?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도 평생 집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거겠지. 완전 대물림이야, 대물림. 시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업주부로 사신 우리 엄마를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치부하셨죠. 어머님, 우리 엄마는 아버지와 상의해서 그렇게 사신 거라니까요. 두 분 다 그런 문제로 싸운 적 없이 행복하게 사셨고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 경제력 없는 여자가 무슨 행복이 있어? 돈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손 벌려야 하는 인생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더 큰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엔 미리 전날부터 긴장하게 됐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좀 말려줘.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쁜 의도로 하는 말 아니니까 그냥 흘려들어. 나쁜 의도가 없으면 그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선 늘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고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여기가 우리 아들네 집이야. 뭐 그냥 평범하지? 편하게 들어와.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친구분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집이 깨끗하긴 하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럼 애는 어린이집 안 보내? 안 보내. 집에서 키운대.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애 하나 낳으면 감싸고 돌기만 하지. 제가 거실에서 듣고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어머님 커피 여기 있어요. 그래 거기 놔. 우리 며느리가 커피는 잘 끓여. 집에 맨날 있으니까 그런 건 잘하지. 친구분들은 어색하게 웃으셨고 저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이 가실 때까지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냥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러웠지만 동시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남편과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를 자꾸 무시해. 나도 무시하고.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근데 지금 행복한 거 맞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네가 불행한데 참고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고 살 필요는 없어.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는 그 뒤로도 자주 전화를 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언젠가 네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나도 언젠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참고 버텨냈죠.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무시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의 무관심도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고 언제나 당당하던 말투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너 지금 시간 좀 되니? 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줄래?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너희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 시어머니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했죠. 주말에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주말 같으면 으리으리한 집 앞에 손님들로 북적였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왔구나. 앉아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망해버렸어. 네? 제품에 문제가 생겼어. 피부 트러블 유발한다고 집단 소송 들어왔고 리콜 비용만 수십억이야. 거래처는 다 끊겼고 은행 대출 상환 독촉도 들어왔다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소송 관련 문서, 대출 서류, 채권 독촉장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당장 최소 3억은 있어야 회사를 정리하든 아니면 다시 시작하든 할 수 있어. 3억이요? 그런 큰 돈을. 아니, 너희한테 달라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너희 친정에 부탁 좀 해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분이 지금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이에요? 네 친정 사정이 나름대로 괜찮다는 거 나도 알아. 사돈어른 사업도 잘 되고 계시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문제에 있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알아. 근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었나요? 일단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아버지와 상의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네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어. 네? 왜요? 사실 돈 빌려주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제대로 해야지. 엄마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며칠 후에 친정집에서 만남이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에 오신 건 결혼 후에 처음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앉으시더니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셨죠. 엄마는 차를 내오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께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요. 3억이나 필요하시다고요? 네, 회사에 급한 불 끄고 눈앞에 닥친 채무 상환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서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사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셔야 해요. 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로 책정하고 상환 계획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마 그냥 가족끼리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이니까 돈 문제는 더 명확히 해야죠.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차용증 쓸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뭔가요? 앞으로 우리 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돈은 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의 자존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날 정식으로 차용증이 작성됐고 3억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그것보다 앞으로 우리 딸 잘 챙겨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생각보다 대단하시네. 그러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움직이셨고 시어머니는 돈을 위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어요. 돈을 빌려간 후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해진 후에 갑자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게 끝나니까 먼저 저녁 먹어. 요즘에 야근이 잦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어쩔 수 없어. 미안. 처음엔 정말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주말 출근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느라 씻고 있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메신저 알림이었어요. 오빠, 오늘 회의 끝나고 밖에서 저녁 먹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가.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집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기화해서 쓰는 편이었거든요. 메신저를 열자 수많은 대화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민서. 그 이름을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했더라. 오빠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보답으로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그래?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요. 기대할게요. 대화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오빠, 집에서는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그냥 부인이랑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요즘은 대화도 별로 없어. 외로우시겠어요. 너랑 만나면 되니까 괜찮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오늘 민서가 요리한 거 진짜 맛있었어. 그래요? 다행이다. 집에서는 맨날 뭐 먹어요?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맨날 똑같아. 에구, 오빠 불쌍해. 제가 맛있는 거 더 자주 해드릴게요. 대신 계속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부탁해. 더 읽기 힘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티나?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거든. 헐 대박. 어디요? 회사 근처 PT 센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해. 멋있어요. 저도 같이 다니고 싶다. 그럼 다음에 같이 가볼까? 남편이 최근에 등록했다던 그 헬스장. 건강 챙기려고 다닌다던 그 헬스장이 다른 여자 때문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근데 오빠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업주부야. 집에서 애만 키우고 그래. 아, 그럼 편하시겠네요? 편하긴. 근데 요즘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오빠가 돈 다 버는데 아내분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으려나요? 글쎄,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요리는 맨날 똑같고, 집도 그냥 그렇고. 도저히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응, 알겠어.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맞을까?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을까? 며칠 후에 저는 친정엄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요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확실해? 메신저 대화를 봤어요. 남편이 회사 인턴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증거는 확보했니? 네, 스크린샷 다 찍어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수아야. 이제 결정을 해야 해. 참고 살 거야? 아니면 끝낼 거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도저히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앞으로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신용카드 내역, 헬스장 등록 증명서, 주말 출근 기록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감정은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2달간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민서의 만남 장소와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 심지어 주말 여행까지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가야 해. 그래, 어디로 가는데? 강원도 쪽 1박 2일로.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 그 주말엔 경기도 있는 리조트 예약 기록이 찍혀 있었거든요. 분명히 민서와 함께 가는 거였죠.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당신도 딸이랑 잘 놀고 있어. 남편이 떠난 후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하려고요. 준비 다 됐니? 네, 증거 충분해요. 알았어. 내일 엄마가 오라는 곳으로 와. 다음 날 저는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엄마의 일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그저 뭔가를 좀 하신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변호사셨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원래는 검사 생활을 좀 했어. 10년 정도 하다가 너 낳고 널 키우면서 그만둔 거지.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네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전업주부로 살았던 건 사실이야. 너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안 했으니까. 너가 시집가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길래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거지. 엄마는 서류를 펼치시며 덧붙이셨어요. 그때 너희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 솔직히 참 웃겼어.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엄마, 그럼 지금은?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야.
엄마의 사무실엔 다른 변호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얘는 내 딸이고 오늘부터 의뢰인이야. 변호사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증거 자료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는 상당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양육권은 100% 어머니께 갑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빌려간 3억.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처리하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혼 협의 통지서가 남편에게 전달됐어요. 그걸 받아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보이는 그대로지. 이혼하자는 거야. 갑자기 왜? 당신 무슨 일 있어? 갑자기라니. 당신 요즘도 민서 씨랑 잘 지내? 제 입에서 민서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 다음 주에 하루 시간 내서 내 변호사님들이랑 이야기해. 변호사? 너 혼자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생각이야? 혼자 아니야. 우리 엄마랑 같이 하거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약속한 장소에는 저희 엄마와 변호사 1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당당함으로 말했습니다. 애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엄마는 살짝 웃으며 시어머니한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명함을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 출신? 10년 정도 했어요. 사무실 차린 지는 이제 겨우 3년쯤 됐네요. 엄마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2사람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위자료 건입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가 명확하므로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양육권은 100% 모친에게 귀속되며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빌려가신 3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적힌 특약대로 귀책이 남편분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합니다. 상간녀인 민서 씨도 함께 고소할 예정입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억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요? 그건 그쪽의 문제예요. 기한은 2주 드릴게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툴툴댔지만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며느리 무시하고 친정엄마까지 깔보고 남의 돈 빌려놓고 안 갚으려 하고 그게 가족인가요? 제 딸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그 뒤로 협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남편 측에선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도 없었고 대응할 방법도 없었죠.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이 되니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알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예전 같았으면 한 번 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싫어요. 저는 더는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민서에 대한 상간녀 소송도 시작됐어요. 그녀의 학교와 회사의 소송 사실이 알려졌고 주변에도 다 퍼졌습니다. 덕분에 남편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학생 인턴을 건드렸기 때문에 품위 위반의 외도까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남편도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3억을 갚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고 나머지 돈으로 본인 회사의 빚을 정리하고 난 후에 작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모든 게 끝났고 그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현재 다시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커피를 건네시며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때? 괜찮아? 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이혼한 거 후회는 안 해? 아니요. 이혼한 거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되는 게 너한테는 다행이야. 그 후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상간녀 민서는 소송으로 학교에서 자퇴했고 SNS까지 모두 탈퇴해버렸죠. 전 남편은 그동안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의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손녀라도 보고 싶구나. 저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 없었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도 화날 일도 없었죠. 그리고 이젠 진심으로 행복합니다.